앞선 보도에서 봤듯 소상공인들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에 나섰습니다. 불복종 운동의 배경에는 현행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주체와 방식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총과 중기중앙에도 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미국이 영국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독립선언서에 담은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인데요. 주권자가 뽑지도 않은 지도자가 마음대로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딱 그 꼴인데요. 정작 최저임금의 대상층인 우리나라 대다수 서민층 1,000만 비정규직과 400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다 보니 이런 불복종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대체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구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에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선임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노동자위원은 대기업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일색이고, 사용자위원도 대기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일색이라는 겁니다. 사용자위원 중에도 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소상공인 몫은 2명뿐인데 이마저도 위원 추천권을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갖고 있습니다. 노동자위원 중 청년 대표 1명, 비정규직 1명이 있지만 이마저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권에 달려있다 보니 애초부터 제대로 된 노동자의 목소리가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자체도 문제지만 이들이 행하는 임금 결정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요? 네. 일반 회사도 노사임금 협상을 할 때는 지난해 이익을 가지고 실적치를 가지고 하는데요. 많이 벌면 임금을 올려주고 적자가 나면 임금 동결에 합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은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미래의 임금이 이 정도 올라갈 테니 그 정도 올리자는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경제 지표를 근거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점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하면서 고려한 요소를 살펴보면 임금 인상률 전망치와 소득 분배 개선분, 그리고 협상 배려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을 계산하는 방법도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공익위원들이 그때그때 합의로 정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도출하는 공식 자체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이러니 매년 이해관계자의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도 최저임금 산출 공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함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심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반영을 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왔어요. 공익위원들 중심으로.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공익위원들 간에 회의에서 정하지 기술적으로 얼마 넣겠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때그때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출 방식 자체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최저임금 인상 고려 요소 중에 협상 배려분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협상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협상에 임했는데요. 그래서 이 협상에 참여한 노측에 유리한 협상 배려분을 준 겁니다. 또 소득 분배 개선분도 매년 들쭉날쭉한데요. 보통 2%대에서 논의됐지만 올해는 4.9%로 2배가량 확대됐습니다. 네, 소득 분배 개선분이 올해 2배나 확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득 분배 개선분 같은 요소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최저임금 공식에다가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나 GDP 등의 경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인데요.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개선분 같은 항목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위한 마지막 마지노선의 임금을 정해주는 것이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사회 양극화 해소의 도구로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인 겁니다. 이러다 보니 기본임금 생활보장이라는 취지는 퇴색되고 노동자와 같은 을이라고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네, 벨기에나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주로 물가에 최저임금을 연동시켜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산업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노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각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결정해서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 사용자나 노동자 위원회 구성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특히 공익위원들이 그때그때 정권에 따라서 철학이나 성향이 들쭉날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서울 세계대회에 참석한 애닐 버마 토론토대 교수는 어제 최저임금 특별 세션에서 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으로 최저임금 공식을 설정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입김을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그 공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전문가 패널에게 재검토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에 미리 힌트를 주듯이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결정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쉽게도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능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